안녕하세요. 옵티멀 헬스북 리뷰어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이 책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37도 건강학 저체온을 잡아라 라는 책. 어, 저번에 이어서 지금 또 두 번째 시간이고 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 질환과 담낭 질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간은 천여 가지 효소를 합성해 소화를 돕고 영양분 흡수, 분해 저장, 그리고 해독 등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침묵의 장기라고 하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어, 장기가 70%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하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의 장기고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죠. 전체의 전체 혈액량의 30% 이상이 간에 보면 간 문맥이라고 있거든요. 간 문맥을 지나고 그 중에 75%가 소화기관을 거쳐 문맥을 통해 들어오고 간 동맥을 통해 25%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염은요, 어, 간 문맥을 통해서 분해되지 않는 또는 해독되지 않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테면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등으로 이런 것들이 간 정맥에 쌓이면 저체온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이 진행이 되면요. 콜레스테롤 등과 합쳐서 굳어지고 이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금속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요. 바이러스나 이물질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백혈구와의 전쟁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염이라고 하죠. 어, 체온의학에 대해서 몇 명의 어떤 의사들이 있는데요.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본 박사 중에 이시히라 유우미라는 박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온을 1도로 올리게 되면 면역이 5배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체온 1도가 내 몸을 살린다라는 저자의 사이토 마사시는요. 또 체온이 올라갔을 때 면역력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 중에 사이언스 타임즈라는 뉴스가 있는데 여기에는 1도가 상승이 되면 50%의 면역이 상승한다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자 비에라는 사람은요. 체온이 41에서 42도로 오르게 되면 세균이 증식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체온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간염에 이어서 간경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염이 진행이 되면 간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슈퍼바이러스나 해독되지 않는 중급 분석 등 유해 물질이 계속 간을 괴롭힌다라고 얘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견디다 못한 간은 결국 강력계 형사인 T임파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T임파구와 비밀 경찰인 NK 세포를 불려들여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T임파구 그리고 비밀 경찰 NK 세포는 면역 세포들 중에 한 가지고요. 이 그전에는 1차 방어선인 대직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립구, 대직세포 과립구가 먼저 방어를 하고 있다가 너무 많은 양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방어를 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임파구 시스템이 작동되게 됩니다. NK 세포들은 암을 죽이는 세포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유해 물질이 너무 많게 되면요. 융단 폭격을 하게 되는 융단 폭격을 하게 되는데
유해 물질만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정상세포까지 함께 폭격을 해서 가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간의 손상이 커지게 되고, 간이 손상이 됐을 때 임시방편으로 땜질을 해놓는 걸 콜라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덮여지게 되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그게 바로 간경화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울대 김종용 교수의 내용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성 간염에서 15년 이내에 간경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요. 36%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가는 비율은 42%, 15년 이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서울대 김종용 교수가 조사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경화로 대표적인 증상은 붉은 반점이나 거미줄 같은 혈관종이 생기고, 손바닥에 붉은 점이 생기고요. 복수가 생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석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담석증은요, 담석, 담즙에 나오는 담즙, 그러니까 담낭에서 생기는 증상이죠. 담낭에 담석, 돌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보통 쓸개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담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즙의 성분은 대부분 빌루빈, 콜레스테롤, 담즙산, 인지질, 약간의 무기질이며 물이 97%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석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 정제된 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소화되지 않아서 장 속에서 분비 배설된 담즙을 흡착시켜 대변으로 배설되지 않고 자꾸 간으로 되돌아간다. 이로 인해 담즙이 진하게 농축되면서 돌로 변하고 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과잉 콜레스테롤 때문이라 하더라도 담석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과잉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더 좋지 않은 포화지방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포화지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포화지방들을 많이 드시게 되었을 때 과잉 콜레스테롤로 담석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담즙산이 콜레스테롤보다 부족하면 배설되지 못하고 농축되어 돌이 된다. 비슷한 얘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을 때 담즙산이 부족하면 그러면은 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았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라기보다는 HDL과 LDL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잉 콜레스테롤이 높았을 때, 과잉 콜레스테롤을 쓸 때 담석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수 차시는 분 많으시죠? 간 때문에 간이 많이 손상되었을 때는요, 복수가 많이 찰 수가 있는데 이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더 이상 해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바이러스나 균, 이물질을 수분으로 잡아둔다. 그런데 해독해야 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장 넓은 장소인 복막 쪽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복수가 찰지라도 병원에서 모든 복수를 빼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복수를 모두 빼버리면 독의 농도가 높아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해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잡아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간 기능을 계속 높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간은
거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내용은 골다공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되게 많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주요 원인은 칼슘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인의 비율이 각각 2대 1대 2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경기 여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폐경기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스트로겐은 칼슘의 흡적을 도와주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잘 생성되어 감기 여성은 칼슘의 흡착이 원만히 이루어진다. 그러나 폐경기 여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아 살짝 넘어가기도 해요. 넘어지기만 해도 골절상을 입고 쉽게 멍이 든다. 물론 폐경기가 왔다고 해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감기 시절에 충분히 운동을 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한다면 폐경기가 올지라도 골연화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은 뼈를 약하게 만든다. 호주의 멜버른 대학 호퍼 박사팀은 하루 한 갑을 10년 이상 피웠을 경우 칼슘 등 무기질 성분이 척추에서 2%, 대퇴부에서 1.4% 정도 감소해 골절되기 쉽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흡연자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보다 뼈 밀도가 5%에서 10% 낮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많이 섭취해주면 골다공증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동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체중을 느낄 수 있는 운동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신다거나 아니면 아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게 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 중에 비염에 대해서 다뤄드릴게요. 비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해 재채기나 콧물, 심지어 두통을 비롯해 얼굴에 홍방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한마디로 자가면역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 많이 들어보셨죠?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한 가지가 비염인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게 되면 비염 환자에게 항알레르기나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처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스타민 뭘까? 히스타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스타민이란 우리 몸에서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아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아군이다. 되게 애매모호하죠. 밖으로 보낸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게요. 히스타민은 뭐냐면 우리 몸의 혈관에 보면요. 백혈구,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백혈구가 히스타민이 뿌려지는 구간에는요. 이 혈액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굉장히 혈액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요. 많이 모이게 된다 보면은 백혈구도 많이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백혈구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히스타민이 혈액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팽창을 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혈관에 팽창을 해서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히스타민입니다. 근데 히스타민이 뿌려졌을 때는 약간의 알레르기성 재채기라든지 콧물이 나온다든지 그런 과민 반응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그거 자체가 반응이라는 거죠. 히스타민 뿌려지는. 그래서 히스타민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민하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항히스타민제, 히스타민이 잘 뿌려지지 않도록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을 처방한다라는 거죠. 음, 이 책에서는 암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요. 암을 전체적인 다룬다기보다는 체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체온에 대해서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에 대한 내용인데요. 암은 체온이 35도에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암이 좋아하는 체온은 35도라는 거죠. 정상 체온은 몇 도죠? 36.5도입니다. 36.5도인데 그거보다 낮은 저체온증 뭐 냉증이라든지 요즘 에어컨을 많이 쐬고 계시죠? 그랬을 때 몸의 체온이 35도가 떨어졌을 때 암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체온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36.5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토피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유명하죠. 그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저도 약간의 아토피가 어렸을 때 있었는데요. 아토피가 피부에 나는 건데 아토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를 일으키는 물질 중에 가장 의심이 받는 것이 바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폴리펩타이드가 된다. 이 물질이 혈관을 떠돌아다니면 면역구가 이 물질을 사정없이 공격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물질이 관절에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관절염이 된다. 또한 가장 표면적이 넓은 피부에서 공격을 받으면 피부 질환이 되고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아토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핵심이 뭔가요? 핵심이 단백질,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잘 분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게 되면 아토피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요, 첫 번째 위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위의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 관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십이지장, 그리고 소장. 실제로 단백질이 분해되는 곳은 위와 소장입니다. 그래서 위와 소장을 잘 관리해 주시게 되면요, 그러면 잘 분해된다는 겁니다. 남성 질환 중에 많이 50대 이후 분들이 겪고 계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지방질 식사에 있다. 포화지방이 불용성 칼슘, 요소, 각종 미네랄, 콜레스테롤 등 여러 가지 성분이 엉켜 굳어진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굳어진 것 때문에 요도에 달라붙어 소변을 볼 때 오줌의 배출이 시원치 않게 된다. 이때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소변 후에도 뭔가 남아있는 듯한 찜찜한 느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비율이요.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50대는 50%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60대는 60%, 그다음에 70대는 70%, 뭐 80대 이상은 뭐 80대 이상, 80% 이상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어려워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지방질 식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방질 식사를 조금 줄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 질환 중에 생리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환경 호르몬이 에스트로겐과 너무 비슷한 데 있다. 환경 호르몬이 체내에 유입되면 역시
간에서 대사물질로 바뀔 때 나쁜 물질로 바뀌고 이로 인해 생리통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환경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과 환경 호르몬이 비슷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 나쁜 물질로 대사되어서 생리통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필요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 체온 체온의학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체온 여성일수록 불임의 위험성이 높고요. 식사의 서구화로 동물성 지방이 혈액을 산화시키고 산화된 혈액은 끈끈해서 혈류를 악화시키고 저체온을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이 되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심장이나 간, 신장의 장기 기능이 활발하게 작용하지 않게 되어서 여러 가지 부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 순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류 흐름이 나빠져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면역력의 감소, 근육의 수축, 저림 현상까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불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날씨가 후덥지근하죠. 이럴 때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차가운 음식을 일단 먹을 때 온도 조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아이스 제품들을 일단 먹기보다는 조금씩 절제하고 그리고 체온 유지하려고 했을 때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 모두를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